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보다 더 관심이 큰 건 수정된 경제 전망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올렸는데 석 달 전보다 1.4%포인트나 높습니다. 성장 전망은 어두워졌습니다. 3%였던 전망치가 2.7%로 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물가는 3% 가까이 뛰고 성장은 2% 중반에 못 미칠 거라고 봤습니다. 성장이 이렇게 주춤해도 금리 올려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건데 당분간 우리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27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다른 제반 조건 없이 그저 나이만을 문제 삼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분간 산업계에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렸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죠. 또 부동산 시장은 보합세고요. 설탕값이 올라갈까 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탕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증시도 들르고요. 트렌드 발전소 있는 날이죠. 코로나19 때 얼마나들 여행을 가시고 싶었습니까? 취향에 따라서 가기 좋은 국내외 여행지 어딘지, 가성비 좋은 여행법은 뭔지 여행 유튜버 체코젠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문화발전소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문화발전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축제가 돌아왔다. 그동안 공연에서 소리 지르고 싶었던 분들 너무 많죠. 그런데 야외 페스티벌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티켓이 동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축제 소식들 살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만 문제 삼는 임금 피크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퇴직자 A씨가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재판이 그 A씨가 자신이 다니는 연구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A씨는 나이로 무작정 돈을 적게 주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연령으로 노동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령자 고용법 위반 사항이라면서 A씨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연령으로 노동자를 차등을 둔 건 맞거든요. 예. 기업들은 좀 당황했겠어요? 네, 기업들이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자신들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인데요. 임금 피크제가 사라지게 되면 기업들 경영 부담 가중될 게 자명합니다. 희망퇴직 안 하고 정년 채우는 사람 많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총이 대법원 판단 나오자마자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경총 논리를 좀 살펴보자면요. 임금 피크제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를 계속 채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로 좀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기업들이 정말 청년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고령자도 계속 채용하고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건 어떻게 고용이 창출되는지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기업들을 일단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임금 피크 적용이 만 56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연봉이 깎이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농협 금융계열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만 56세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될 때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치 연봉을 미리 당겨받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기업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퇴직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에 그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퇴직을 앞둔 분들도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을 텐데
이번 판결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판결을 또 내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 피크제를 한다는 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노동자의 다른 업무나 뭐 난도가 낮은 업무를 주는 곳도 많아가지고요. 이런 곳까지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 기업과 개별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별로 사안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으로 가볼까요? 기준금리를 2달 연속 올렸네요. 네, 어제 오전에 한은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을 한 거고요. 지난달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에 2달 연속 올린 건데요. 금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거는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서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통위가 현재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무척 오르고 있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4.8%나 뛰었는데요. 이게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의 추가 빅스텝 여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달 초에 열었던 FOMC 회의에서 22년 만에 0.5% 올리는 빅스텝 단행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우리 금리도 따라잡힐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금통위를 통해서 금통위 무대에 처음 데뷔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뭐라고 했는지 우리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한 답변도 좀 나온 것 같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어제 우선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여기서 그 물가 위험 크다고 들으신 대로 이런 식으로 물가 위험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준금리 2.25%, 2.5% 달할 것이다. 시장의 전망이 이렇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마 2.25에서 2.5를 우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2.5는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중립금리라는 게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물가를 아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성장도 해치지 않는 딱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물가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인데 향후에 물가 오름세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어제 한은하고 정부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5월에 소비자 물가가 5%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린다. 이게 자명한 사실인데 정부 대책하고 좀 부딪힌다는 얘기도 있고 정부 대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도 물가 잡아보려고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에 민생안정 대책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알려졌고요. 농축산 수산물, 에너지, 식용유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관련 할당 관세 확대 방안도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또 비축 물량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밥상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도 했고요.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물가 상승 요인 줄이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
눈치 보기 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매매가가 0.01%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0%로 지난주와 동일했고요. 각 구별로 살펴보자면 노원구는 마이너스 0.02%, 성북구는 마이너스 0.02%, 마포구는 마이너스 0.01% 하락했고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권은 서초구 0.04%, 강남구 0.02% 오름세를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여기도 지난주에 비하면 상승폭이 감소된 거라 가지고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선 이후 다시 꿈틀거리던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세로 다시 한번 또 돌아서는 모습이라서요. 아직은 뚜렷한 흐름이 나온 건 또 아니라서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실탄 장전이 좀 네. 어려워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3월에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3.84%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달 초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연 4.02% 그리고 6.59% 수준으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은 총재가 직접 나서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2.25%, 2.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한 상황인데 연말에는 영끌에서 집 마련한 사람들 이자 부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실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출받은 그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5.8%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도권 주택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바구니 물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식용유에 이어서 설탕값도 오를 것 같다. 오른다는 얘기 좀 그만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를 것 같죠? 네, 계속해서 오늘 네. 물가 얘기, 오르는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설탕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설탕 대란 온다고 보도한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설탕 생산이 매우 적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설탕 수출 계약 요즘 계속 취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게 사탕수수가 바이오 에탄올, 손소독제 이런 제품들의 재료로 쓰이는 에탄올로도 바뀌어요. 손소독제도 사탕수수가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탄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브라질 사탕수수 공장에서 설탕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설탕 만드는 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에탄올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게 계약 취소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설탕 원료로 납품할 때보다 에탄올을 만드는 원료로 줄 때 값을 더 쳐주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굉장히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중국 농업부가 올해 생산량 전망치를 1,007만 톤에서 972만 톤으로 작년보다 9%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재배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네. 다른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쿠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가 2021년에서 2022년 시즌에 수확량이 47만 4천 톤 가량이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치의 52%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쿠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비료, 농약, 연료 같이 설탕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이 부족해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인도 수출 통제하고 있죠. 연간 1,000만 톤으로 설탕도 연간 수출량 제한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수출 통제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안 끼는 데가 없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까지 실내 마스크 그리고 방역수칙 지켜야 되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자, 다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모처럼 이틀 연속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자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 때 힘들게 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본장에서 장중에 급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주가가 19%대 폭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상의 요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미국 증시의 강세를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마존이나 테슬라, 애플, 알파벳 등 대형 테크 및 성장주들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투자자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네. 여의도나 월스트리트나 이 장이 하루하루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지수도 너무 튄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현상에 우리 한지영 연구원 같은 전문가들은 그냥 인이백에서 괜찮습니까? 아니면 같이 어지럽습니까?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에 따라서 기분이 변동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전문가들도 현재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특정 지표나 특정 기업 실적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개별 기업 혹은 업종을 넘어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 주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체 스냅의 주가 폭락이 그날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연쇄적인 주가 급락을 유발한 것이나 또 어제같이 메이시스의 주가 급등이 여타 소비 및 유통주들의 연쇄적인 주가 급등을 견인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보시면은 왠지 오늘 장 마감 후에 미국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의류업체 갭이 부진한 실적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시간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경쟁 의류업체들의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되게 악재에 민감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종목에 대한 관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쪽에 약간 기대감을 거는 분들 많았는데 주가가 약세란 말이에요. 여긴 왜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또 루머 섞인 내용들이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단기 급락했는데 이거는 대만 쪽에 이제 매체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마존이 이제 서버용 내용 연수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서버를 하나 구입하면은 4년 쓸 거 이제는 5년 동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이제 서버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 더 중요했던 거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이나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이 IT 기기 쪽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서버 투자, 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여기에 한번 기대해 볼 만했었는데 이렇게 아마존 측에서 그 서버용 주문을 축소한다 혹은 감소한다라는 불안감들이 계속 제기되니까 최근 반도체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서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서버용 수요 감소는 그 루머적인 성격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급감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장중에 급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불안감들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반도체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 외국계 IB 리포트 하나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고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미국 증시 반등 효과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지금 1% 각각 1%,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는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5%대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BTS를 백악관에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다.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노래만 듣고도 여행 가고 싶죠. 이런 코드 음악 처음인데 아마도 우리 PD가 특별히 최코제님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채널 코리아 J 운영자 최코제님 제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손님한테 따로 그 딱 맞는 노래를 골라서 틀어드리는 게 오늘은 처음이에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네. 채널에서 펑키한 음악 많이 그 깔아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비슷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벌써 최코제님 팬들 와서 기다리시네요. 아, 바다사인님, 최코제님 저도 구독 중이고 어제 태국 여배우님과 보트 투어하는 영상 잘 봤어요. 아니 태국 여배우님과 보트 투어까지 하고 오셨습니까? 어제? 예, 하고 왔는데, 네. 뭐, 본의 아니게 제가 태국에서 옛날에 네. 그런 아르바이트로 이제 광고랑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아니 아르바이트로 태국 가서 한다고요? 아르바이트? 아, 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셨나요? 그런 광고 촬영이랑 이런 것들이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는데, 네. 그때 만나게 된 이제 모델 친구랑 야, 이제 보드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이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배우분을. 야, 아, 네.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네요. 내가 옛날에 그냥 태국에서 아르바이트 잠깐 했는데 그때 알았던 친구가 여배우 데려오더라.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제 옆에 와 계시는데요. 최코제는 알겠어요. 채널 코리아 J 앞글자 따서 네. 그렇다면 J가 원래 성함이란 뜻이네요. 네, 제가 이름이 제1인데요. 아, 한국 이름이. 한국 이름 제1인데요. 그냥 제이라고 편하게. 그런 분이군요. 네. 그 뭐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예. 본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행 유튜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녔다.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본격적으로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여행을 20대 때 조금 했었어요.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네. 해외여행도 뭐 파리나 뭐 일본도 갔다 왔고요. 20대 때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냥 뭐 휴가로 갔다 왔고 정말로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로. 근데 3년밖에 안 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네.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난리 났네요. 최코제 형, 저 여기 와 있어요. 슈퍼스타 다 되셨네요. 경제발전소까지 나오시다니 뿌듯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다니기 시작한 건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거 한 3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녀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여행 유튜버 치고는 많이 가는 건 아닌데요. 나라는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기본이 한 막 40개, 50개는 기본이라서 여행 유튜버 하는 분들이 40개, 50개를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군요. 네, 있을 것 있죠. 네. 그 정도로 루트가 다 잘 뚫려 있습니까? 네,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여권 파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갈 수 있는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1, 2위 해요. 아, 우리 여권 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죠?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한국, 뭐 일본 이런 나라가 굉장히 여권 파워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개국 정도는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나라가 일단 30개다. 여기에서 약간 기가 죽었는데 도시로 치면 몇 개나 되나요? 도시는 셀 수 없죠. 네, 한 100개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번 세봐봐요. 아, 정말요? 이거 어떻게 다 못 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한 100개 넘고 네. 200개 넘습니까? 200개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여행지를 가면은 네. 나라에 가면은 좀 오래 있는 편이에요. 그 나라의 웬만한 도시를 다 훑어보시는군요. 그렇죠. 남들이 안 간 데를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한 나라에 가면 도시를 탈탈 턴다. 외국에 갔을 때요. 네.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너무 많은데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저 인도 갔을 때 인도의 레 라다크라는 곳이 있어요. 인도는 저도 가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인도에 보통 가시면 이제 뭐 바라나시나 네. 뭐 아그라나
그런 델리나 이런 쪽 인도의 중부 지방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뭐 타지마할도 보시고 네. 저는 이제 자연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인도에 있는 이제 북부 지방에 있는 뭐 히말라야 산맥이랑 저쪽 파키스탄 접견 지역에 있는 레 라다크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자연이 약간 화성에 온 느낌 같은. 화성에 온 느낌의 자연이 좋았다. 화성 자연은 어떤 자연일까요? 뭐 풀, 나무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돌인데 막 암석이 막 돌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물 색깔도 회색이고. 그 영화 보면은 지구 멸망쯤에 나타나는 그런 자연환경 아니에요? 아 약간 인터스텔라랑 영화 마스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구 멸망 느낌. 네, 그런 건조한 느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 나무 푸릇푸릇한 거 좋아하는데 네. 맨날 푸릇푸릇한 것만 보다가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나는 실록에 질렸어. 푸릇푸릇한 거. 예.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셨다고요. 예. 그때는 근데 여행을 가보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행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비하면은 비용들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고들 하시는데 네. 최근에 여행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저희도 청취자 의견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테마별로 가성비가 좋은 여행을 즐기는 방법. 사실은 그걸 제일 저희가 알려주셨으면 싶은데 일단 나는 심신의 힐링이 필요하다. 네. 다 필요 없고 좀 쉬어야겠다. 네. 이런 분들 어디 가볼까요? 이게 너무 여행이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람마다 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좋은 호텔에서 쉬는 게 좋은 거고 네. 누구는 숙소는 조금 안 좋아도 예를 들어 뭐 바깥 뷰가 좋아서 거기서 뷰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렵다. 근데 일단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웃도어를 즐기면서 나는 굉장히 땀내면서 쉴 거야. 네. 고 쉬는 거 말고요. 네. 가만히 있고 쉬는 거. 그런 쪽으로 좀 알려주세요. 호캉스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캉스도 좋고 야외에서 사람 없는 데에서 네. 불멍하시면서 쉬는 것도 좋고요. 불멍하면서 쉬는 거. 네. 국내 여행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주도를 제일 좋아해요.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도 좋아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숙소를 구할 때는 사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 숙소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말해도 되나요? 그 상호명을? 그냥 비슷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을게요. 네. 어떻게 비슷하게 얘기하죠? 놀자 그러면 놀자는 놀자나 거구나. 네. 뭐 데일리 뭐식이나 네. 뭐 이런 뭐 엄청 많거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요즘에 워낙 그런 어플도 많고 네. 그 특가 할인된 가격도 많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나 원하는 그런 숙소의 느낌을 미리미리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가를 찾아보는 수가. 본인이 느꼈을 때는 어땠어요? 본인이 예컨대 네. 제주도 강원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강원도에서는 어디가 좋았습니까? 한적하고. 강원도요. 강원도는 너무 다 좋아가지고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네. 어, 강원도 시동 걸고요. 제주도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네네네네. 네. 제주도는 저는 오히려 동부지방 쪽이 월정리나 이런 뭐 김영 이런 동부지방 쪽이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보통 제주도 가시면은 이런 동쪽보다는 그런 애월이나 솔직포 맞아요.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는 사람 없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동쪽 지역 어디죠? 네. 월정, 김영? 네, 월정 김영 그쪽 쪽이 좋았습니다. 월정과 김영. 그러면 네. 숙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유튜버들도 앱을 통해서 구합니까? 그렇죠. 보통 뭐 전문 유튜버라고 해서 사실 저희한테 뭐 협찬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매번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하지만 걸러서 가시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뭐 그런 걸 다 갈 수는 없고요. 저희도 사실 뭐 이런 여행을 다닐 때 거의 다 이런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또 캠핑 같은 걸 좋아해서요. 네. 그냥 캠핑을 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차박 많이 하시는군요. 제 차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차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박은 네. 자주 하진 않고요. 차박은 예를 들어 근데 뭐 친구가 차가 있으면 같이 가거나 얻어 타거나. 나는 너에게 여행 정보를 줄 테니 네. 너는 차와 운전을 제공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행 정보도 많이 안 주긴 하는데 그냥 같이 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차 좀 같이 쓰고 뭐 그렇게. 그래요. 차는 없지만 차박은 많이 해보시는 우리 여행 유튜버 네. 체코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여행에서 숙박비 부담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소 예약하고 싶다. 이게 네. 앱을 통해서 말고 또 혹시 체코제님만 가지고 있는 팁이 있습니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소를 예약하는 꿀팁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뭐 말씀드리는 네. 게 맞기 때문에 저도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뭐 에어비앤비나 뭐 부킹닷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제가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싸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성수기 전에 뭐 정말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그림. 네, 그게 가장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이제 네. 내가 원하는 숙소를 치게 되면 좀 친절하게 가격 비교를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다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여행은 그렇고 네. 해외에 가셨을 때 보면 네. 지금 사람들이 아마 심신이 지쳐 있다 해서 나는 파티가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조용히 좀 쉬고 싶어. 외국에 가서도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 하는 거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어때요? 숙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소든 아니면 루트든 본인이 가본 곳 중에 추천할 만한 곳들 어떤 방식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약간 좀 쉬고 힐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요, 반반이에요. 지금 그래요? 짬짜면 같은 그런 청취자들이 네. 나는 쉴 거야, 나는 놀 거야 반반인데 네. 둘 다 알려주세요. 둘 다 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태국에 되게 굉장히 애정이 많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 얘기 좀 하고 지나갑시다. 네네네. 태국에서 어떻게 하면 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태국에서요. 네. 태국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일할 때 태국이 뭔가 이렇게 한류 이런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다가 태국에 잠깐 쉬러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뭐 사업자를 내고 뭐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해봐야 제 걸 차릴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 뭐 비자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자로 일하면서 이제 용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제 소개 받아서 이런 한국인 역할의 그런 광고가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 그러면 광고를 찍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게 네. 촬영팀이나 스텝이 아니라 본인이 배우였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제가 배우였죠. 그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태국에서 광고 모델도 하고 왔던 그 유튜버 체코제님과 함께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질문지 안 준 듯하다고요, TBS님. 대츠노노 저희가 완전 드렸는데 체코제님이 지금 약간 알집에서 지 파일이 좀 덜 풀리신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지금 되게 오랫동안 얘기 많이 하고 오늘 나오신 거예요. 네. 태국에서 그러면 거기 좀 사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성비 여행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태국인데 네. 태국에 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루트 말고 본인만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태국에 일단 보통 가시면 가장 많이 가시는 게 이제 뭐 방콕, 당연히 방콕, 그리고 뭐 파타야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치앙마이도 한 달 살이하러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네. 이런 식의 루트가 거의 일반적인데, 저는 이번에 끄라비 갔다 왔거든요. 끄라비? 네. 근데 끄라비가 보통 보면 약간 뭐 연인들이 같이 가는 뭐 이런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이제 액티비티도 많고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끄라비가 되게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빠이라는 지역이 조금 이제 그런 배낭 여행자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뭐 히피족들 있잖아요. 배낭 여행자들의 무덤? 네, 물가가 너무 싸요.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싸요. 근데 왜 무덤이에요? 배낭 여행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거기 가서 물가가 싸고 숙소도 막 5,000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싸고 숙소도 싸고, 그리고 거기 막 맨날 밤마다 라이브 음악 틀어주고 좀 이게 분위기가 좀 히피스러운 게 있어요. 집에 안 가고 싶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해먹에 누워서 이렇게 또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들어갈 때 맘대로 들어가도 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차편도 되게 불편해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길도 꼬불꼬불하고, 아무튼 들어가면 좀 나오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빠이. 물가가 싸다는 게 어느 정도로 저렴해요? 만약에 뭐 과일이랑 뭐 맥주랑 잔뜩 담는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잡으면 됩니까? 맥주요. 네. 예. 너무 크게 얘기하시는 아니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과일은 동남아 지역이 원래 워낙 싸서 네. 빠이라고 해서 과일이 막 너무 싸거나 이런 건 없고요.
맥주도 뭐 거의 뭐 한 1,000원, 2,000원 선이긴 한데 그거는 뭐 동남아 전역이고 빠이는 네. 일단 지금까지 뭐 숙소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1인실 숙소가 뭐 5,000원 이렇게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빠이 같은 경우는 도미토리가 아닌 네. 1인실 숙소도 10,0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데도 많고요. 1인실 숙소 그럼 나 혼자 쓰는데 네. 하룻밤에 10,000원 이하로 묵을 수 있다고요? 네,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어. 잘만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보통은 우리가 저렴하게 간다 그래도 해외에서 그 10만 원 미만으로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10만 원이요. 근데 저는 진짜 가난하게 여행해가지고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가난하게요? 네네. 어떻게 하냐고요? 네.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데 마음을. 아니 저는 해외에서 항상 이제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장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 뭐 6개월씩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막 10만 원짜리 숙소에서 자본 적이 손꼽을 정도고요. 저는 거의 뭐 도미토리 10,000원짜리 자거나 아무리 좋은 데서 자도 저는 1인실 숙소로 3만 원 이상 안 쓰는데 이거는 제가 직업적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고 사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외 나갔는데 막 도미토리 10,000원 일반 숙소 막 3만 원짜리 자고 싶지 않잖아요. 아마 근데 혼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나는 가성비 최고로 여행할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네. 가족끼리 가시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숙소를 싸게 가고 이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사실 그 나라 물가가 비싸버리면은 예를 들어 뭐 유럽 스위스를 갔는데 그러면 10만 원짜리 숙소를 구할 수 없잖아요. 네. 여행 질을 좀 이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테마가 힐링이면 힐링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행 질을 맞춰서 가면은 뭐 숙소나 기본적인 물가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빠이 갔을 때 숙소가 저렴한데도 시설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숙소를 그래도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디에 숙소가 있다 아니면 어떤 게 갖춰져 있다 이런 거는 네. 어디서 알아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뭐 에어 모시기 어플이랑 뭐 부킹 모시기 그다음 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호텔 뭐 이런 거를 똑같이 봐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어플들에서 뭐 와이파이가 되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심지어 베드가 뭐 2개인지 1개인지 퀸인지 킹인지 뭐 이런 부대 시설이 쭉 나와서 저는 그걸 보고 예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빠이 같은 경우도 저는 다 이 어플 내에서 다 예약을 했습니다. 10,000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네. 그거 몰랐어요. 그거 좀 놀라운데 네. 해외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들 중심으로는 아마 뭐 패키지든 뭐든 개인적으로든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네. 지금 여행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비행기 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비행기 많이 올랐죠. 혹시 이럴 때에도 찐 여행 유튜버들은 우리끼리만 아는 무슨 특별한 무슨 세일템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싸게 사는 네네. 여행 유튜버한테 너무 많은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 여행사가 아니라서 저희가 근데 있긴 있죠. 예를 미안해요. 들어 뭐 아니요. 가성비를 자꾸 찾으셔가지고 있긴 있는데 뭐 다들 아는 내용 같아서 땡처리 항공 같이 미리 표를 사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공사에 수시로 들어가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6주 전에 사는 게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어요. 6주. 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전에 사도 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이제 현실적으로 한 6주 정도? 계획 세우기가 힘들겠죠. 네, 뭐 그 전에 가능하면 뭐 3달, 6달 전에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한 6주 정도가 제가 제일 싸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저는 스카이스 그걸 쓰는데 스카이스캐 모시기를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예약을 할 때 이제 사람이 몰리는 시간과 없는 시간에 따라 비행기 값이 하루에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하루에도요? 네네네네. 무슨 주식입니까? 주식은 아니에요. 경제발전소라서 네, 주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네. 평일날, 화요일, 뭐 목요일, 뭐 일요일 같은 이때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 비행기표를 예매할 때 저는 주말에는 안 합니다. 주말에는 예매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그 와중에 진짜요? 네. 해외에서 나는 먹방으로 여행 갈 거야. 네. 난 먹을 때는 이 나라 이 도시 꼭 갈 거야. 요거 네. 마지막으로 좀 추천해 주세요. 먹는 걸로 가신다고 하면요. 네.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저는 터키가 좋았어요. 터키. 터키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터키 안 가봤고 네. 떠오르는 거 아이스크림밖에 없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 네, 터키 케밥. 케밥. 네, 케밥도 있고 제가 이름을 모르는 그런 음식들이 예를 들어 제가 나라를 가서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터키는
제가 음식들을 굳이 찾지 않아도 길거리에 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어서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근데 그런 거를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지금 터키가 너무 물가가 싸져가지고 싸져가지고? 네, 싸요. 터키도 지금 물가가 아, 싸거든요. 물가가 떨어지는 네, 나라도 있어요. 지금 터키 네. 리라가 거의 뭐 폭락해가지고 네네. 폭락이라 해야 되나 폭등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러죠 저희 나라랑 비교해서 아무튼 네, 아무튼 우리나라 돈에 비해 터키 돈이 네. 이렇게 싸져서 뭐를 사 먹어도 싸고 뭐 진짜 정말 막 몇 성급 호텔에서 먹는 게 아니면 거의 길에서 먹는 거는 뭐 1,000원, 2,000원, 몇백 원. 그렇군요. 네. 터키 만약에 내가 맛있는 걸 저렴하게 먹고 싶다 하면 터키 그 바닷가나 그 풍광도 좋던데 네. 일단 비행기 값이 좀 떨어져야 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오늘 비포장도로 방송 좋았다고. 아, 이게 저 되게 열심히 한 건데 비포장도 아니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여행 비포장도로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네. 조금 더 정도 내서 다시 한번 만날까요? 아, 좋은 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코리아 제이 운영하는 여행 유튜버 체코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코제님 귀엽다고 난리 났어요. 지금 타박상님 여행사가 아닙니다. 찐으로 터졌다. 살들의 추억님 이제야 입이 풀렸네요. 왕방울님 서로 미안해하는 배려 있는 사회. 그렇죠. 저희가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기필코 조금 더 말을 시키고 말겠어요. 지금 배꼽 잡고 웃고 있다. 저 의외의 개그 코드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 옆에도 그런 분 한 분 와 계십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장도로 김영대입니다. 포장도로. 아, 맞- 밖에서 깔깔 웃었네 진짜. 마지막 인사까지도 어떻게 정돈이 안 될 수가 있죠? 정말 정말 매력적입니다. 체코제님 정말 우리 비포장도로 매력에 푹 빠졌어요. 나가는 길도 더듬고 나가세요 뭔가. 나갈 때 스튜디오에 문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 이런 매력, 추구 없는 매력.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지만 참 재밌는.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웃으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아니 또 광고 모델하고 방송해 본 건 처음이라. 그렇군요. 평론가님,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봤는데 네. 대학 축제가 다 돌아왔고요. 3년 만에 페스티벌 개막에 입장 티켓 매진됐습니다. 이런 페스티벌들 많더라고요. 이제는 티켓팅이 3분 컷이 아니다. 3초 컷이다. 피켓팅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피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이죠. 네. 기자들이 지어냈구나. 지어냈지. 예전에 광클 이런 거 있잖아요. 광속의 클릭. 네. 그렇죠. 혹시 예매해 보셨어요? 광클 해보셨어요? 저는 주로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쪽이었어요. 예전에 이거 몰랐다가 네. 친구가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네가 예매해 줄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매가 어려워? 누르면 되지. 그래서 했다가 나쁜 친구다. 실시간으로 네. 수십 줄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의 제일 끝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랑 그 다음부터는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왜 시켰을까요? 뭘 믿고? 자신이 없어서요.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이쪽에 의탁해야 될 만큼 제가 자신이- 음악평론가니까 혹시 잘할 줄 아는 거죠. 약간 그 생각 나네요.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 너 전공 뭐였니? 피아노요. 한번 옮겨볼까? 약간 이런 느낌. 전 음악평론가라 그랬더니 군가를 작곡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네. 이게 3초라는 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 네. 실제로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 좀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야외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게 펜타포트란 게 사실은 5개 항구란 뜻인데 예,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금 이제 이게 8월에 있는데 미리 이거를 약간 단계적으로 오프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서 그래요? 일종의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감질나게 하는 네, 감질나게 하는 느낌? 거죠. 티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티켓팅이 있고요. 이제 블라인드 티켓팅은 뭐냐면 출연진을 안 알려준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 예매를 받는 거죠. 블라인드면은 내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구나.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기 예매죠. 다 아시는 얼리버드. 얼리버드 티켓팅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팔린 게 1분 만에 다 매진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 오픈이 이렇게 1만 장 이상이 한꺼번에 팔린 거는 펜타포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1회 때 취재하러 갔었어요. 1회가 이제 펜타포트라고 불리기 전에 1회인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비왔던? 알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요. 비 왔던? 네, 기억나네요. 아, 아, 이게 지금 사전 티켓이 1만 장.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서울 재즈 페스티벌 여기도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이게 말씀하신 3초가 이거예요. 아. 3만 장이 3초 만에. 3만 장이 3초 추석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언뜻 납득이 안 가는데 아무튼 3만 장이 3초 만에 동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이었다 그래요. 아니 3만 명이 이미 다 구입을 했는데 대기자가 4만 명이요? 네. 근데 이게 또 1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16만 원, 17만 원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재판매 중고 사이트 있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5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사람들이 원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없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큰 대형 야외 페스티벌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김영대 평론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 아티스트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만날 일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목하시고 있는 올여름 야외 페스티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 재즈 페스티벌이나 펜타포트만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행사지만 노들노을 페스타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지금 네. 박주원 씨, 말로 씨, 정미조 씨 이런 되게 느낌 있는 라인업이죠. 정미조 선생님 노래를 옆에서 들으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맞아요.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지금 페스티벌 노들섬 페스티벌이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터밤 그야말로 물 뿌리는 페스티벌로 유명하죠. 저는 진짜 갈 거예요. 워터밤? 갈 거예요. 워터밤 서울 2022 네. 또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방금 말씀드린 재즈 페스티벌, 펜타포트 뭐 지금 이걸 알아봤자 사실 표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정보인지는 의심스럽지만 네. 뭐 당장 우리가 재즈 페스티벌만 해도 서재패라고 하죠. 네. 이 서재패만 해도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거든요. 이번에는 특히 초호화 라인업이란 맞습니다. 건데 한번 좀 알려봐 주세요. 핑크 스웨트 R&B 가수죠. 그다음에 혼내 예, 그룹이죠. 그리고 알렉 벤자민 싱어송라이터 야. 이들이 이제 헤드라이너라고 소위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국내 뮤지션들 중에는 뭐 에픽하이, 악동 뮤지션 백예린 씨 등 또 선우정아 씨도 있고요. 그 뭐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2년 만에 3년 만에 사실은 제대로 된 야외 페스티벌로서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 자체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열린다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불러만 줘 사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렉 벤자민은 BTS의 지민 씨가 좋아한다 그래서 국내에도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고 있는 민자 그런 돌림이라 그런가? 벤자민, 지민. 알겠습니다. 그래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거는 8월에 열리는데 5월부터 사전 예매하면서 지금 분위기 계속 띄우는 네.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블라인드 예매, 얼리버드 예매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라인업 자체도요. 한 번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해서 조금씩 흘리는 식으로. 옛날 같이 공연이 많고 우리 노다지 공연 볼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혼났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다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갈 수 있다는 게 네. 축복이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뭐 펜타 슈퍼루키라 그래갖고요. 그게 지금부터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신인을 뭐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라이브 클럽 파티 뭐 이런 부대 행사들 같은 것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연마다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일권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야외 페스티벌의 네. 특징이기도 한데 공연별 컨셉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공연마다 컨셉은 다 다른데 최근에 공연에 공통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친환경, 네,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펜타포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전기 발전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수소 에너지로 가는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일회용기 말고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캠페인을 내걸고 있어서 그래서 뭐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면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음악이 계속되는데 그런 음식이나 이제 그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료 같은 것들이 이제 뭐 100% 재활용 컵이나 식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적인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페스티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요새는 패션이나 트렌드나 환경과 친하지 않은 건 사람들이 외면한다. 친환경적인 것이 사실은 힙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맞아요.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Z세대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이야기도 한번 준비할 겁니다. 네. 패션 트렌드와 셀럽들, 친환경이 힙한 것이다 해서 어떤 브랜드들, 어떤 셀럽들이 뜨고 있는지 그 말씀도 다음 주 금요일에 준비할 건데 엉둘렸던 현장음악 갈증에 지연된 소비, 이른바 펜트업 소비가 폭발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그 분석이 아마 맞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일단 뭐 예스24 같이 이렇게 집계하는 곳에서 네. 그 집계한 그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이게 뭐 1차원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전년 대비 107%가 전체적인 이런 음악 행사나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107%의 예매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콘서트나 페스티벌만 딱 따로 떼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돈이 비싸도 뭐 가격이 얼마나 돼도 이건 갑니다. 사람들은 억눌려왔던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상 외로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만족감을 얻는 그런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가심비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충분히 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이걸 위해서 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분들이 물론이죠. 많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가면은 그늘도 없고 덥잖아요. 고생이다. 자, 덥고 그래서 우리 사실 해외에서 코첼라 같은 데 장화 신고 가는 이유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질고 비 오면은 화장실도 불편하고 어르신 같은 말씀을 하세요. 시원하게 얼음이나 둥둥 띄워서 집에서 비디오나 빌려보는 게 화채 좋지. 좀 띄우고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간, 10시간 야외 장기 공연을 가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리사이틀, 소위 말하는 실내 리사이틀의 야외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리사이틀 이거 얼마 만에 들어보는 얘기예요. 극장식 뭐 이런 느낌인데. 아직도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사이틀 혹은 실내 콘서트의 야외 버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사실은 성격이 달라요. 그 가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 자체. 우리가 아까 여행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행이라는 게 준비하는 게 반 아니에요? 네. 그 준비하는 마음 자체가 힐링이고 가는 과정. 보통 이제 로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는 과정이 또 힐링이고요. 그 자체를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안에서 뭐랄까요? 조금 더러워져도 더워도 땀나도 몸이 좀 타도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뭔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불편함 자체를 하나의 일상에서의 탈출, 그런 힐링의 과정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긴 소풍 갔을 때보다 갈 때까지가 재밌잖아요. 가면은 막상 별게 없어요. 고속버스에서 친구랑 저희 때 한 김밥만 자리에 먹고 3명씩 앉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명 넘으니까 그래서 고랬던 기억이. 우리 기자님은 맨 뒷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덥고 화장실도 불편하지만 하루 종일 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공연들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 입학해서 대학생활 즐기기 시작한 우리 새내기들도 대학 축제라는 거 아마 올해 처음 느껴보실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축제 기간을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주. 네, 선거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네. 이번 주가 이제 이미 열린 곳도 많고요. 네, 축제가 네. 소위 말하는 대동제 이런 류의 이제 축제들이 다시 다 돌아왔고요. 아이고야 대동제. 네, 어제 보니까 중앙대 연세대는 이미 한 것 같죠? 했죠. 네. 고려대.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돌아오는 게 주점. 네. 유도 동아리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주말이라서 즐거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9시에 돌아올게요. 발전!